굿모닝 인포맥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SK증권 미래전략부분 대표이십니다. 이코노미스트이기도 하시죠? 최석원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관세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서요. 네. 대표 어떻게 보셨습니까? 25% 관세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그렇고 상호 관세 뭐 보드를 활용하기도 하고 막 나온 이 무역 보고서 적극적으로 흔들면서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 만들겠다라는 이제 행사였는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네, 해방의 날이라고 그렇죠. 표현을 했죠. 쇼맨십도 여전히 대단하시고요. 결국은 그 표이 보여줬던 게 뭐냐면 우리가 이만큼 당하고 있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정도 해주는 게 니네들한테는 당신들한테는 좀 친절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그 내용 자체를 보면 그런 어떤 친절하다는 표현과는 반대로 사실은 다들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심한 관세 부과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5%만 봐도 예상보다는 좀 맞습니다. 높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네. 물론 이제 보편 관세 그 백악관 자료 그 내놓은 걸 보면 보편 관세 10%를 쭉 모든 나라에 부과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생각하기에 다양한 이 측면에서 그 관세를 간접적으로라도 부과했던 나라들에 대해서는 더 높은 수준을 부과를 하겠다 이런 얘기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보통 시장에서 예상할 때는 이게 뭐 나라별로 하는 게 얼마나 복잡한 일입니까 사실. 우리나라는 지금 한미 FTA도 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 대해서 적용한 관세율이 50%라고 얘기를 우리나라가 미국 제품에 대해서 50%의 관세를 매기고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사실 근거가 지금 명확지는 않은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들을 쭉 쓴 거고 10%의 이제 다른 나라들은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25%, 일본은 24%, 중국은 34%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이제 적용을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게 결국은 미국 그러니까 어떤 나라든지 보면 이제 전반적인 관세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대해서 관세율을 평균적으로 이 수출 물량 기준으로 아니 수입 물량 기준으로 해가지고 쭉 보면 그걸 가중 평균해 보면 뭐 몇 프로다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FTA를 많이 한 국가니까 사실 관세율이 그렇게 높은 나라는 아니고 미국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대략 한 10% 정도 선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번 걸로 이제 계산을 해서 나온 결과를 보니까 대략 미국의 관세율이 한 30% 정도쯤 되는 것 같아요.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이 이대로 이제 다 적용이 된다고 하면 게다가 아직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 자동차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이런 품목별로 보면은 이번 이 상호관세에서는 제외를 한다고 했고 이미 이제 관세율이 어느 정도 또 결정돼 있는 뭐 자동차는 25% 이렇게 결정되는 있습니다만 그것도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하여튼 미국의 관세율이 전반적으로 30%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큰 거죠. 그렇게 되면 아마 미국 내 물가 상승 압력도 상당히 커질 것이고 뭐 당연히 그거에 대한 다른 나라의 대응이 어떻게 나올지에 따라서 글로벌 경제 전체가 상당한 이제 그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들이 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협상이라는 한 가지 이 문제가 남아 있어요. 근데 뭐 아직까지는 좀 더 지나봐야 되겠습니다. 이 협상이라는 게 정말 어느 정도 선까지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서 뭐 전혀 지금 밝히지는 않은 상태고 또 각 나라들도 계속 이제 연락을 해서 이 관세율을 떨어뜨리는 방향의 노력을 하겠지만 이게 협상 카드가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그냥 계속 밀고 나갈 거다라고 주장하는 언론들도 지금 있는 거고 협상이 돼서 내려가더라도 지금 현재 미국의 무역 적자가 작년도 기준으로 보면 연간 거의 1조 달러에 근접하는 수준까지 올라왔거든요. 이거를 의미 있는 수준으로 줄여버리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이제 굉장한 충격들이 그거는 이제 쫙 다른 나라들이 나눠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특히나 우리처럼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은 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찌 보면 좀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강한 정도의 관세 이 정책을 발표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생각보다는 좀 강도가 센 정책이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제외되는 게 있는데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이렇게 기존의 다른 관세가 부과된 품목은 상호 관세가 추가로 적용되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그렇습니다. 발표가 네네. 된 거고 그런데 의약품, 반도체, 목재는 예고가 되어 있는 그렇습니다. 품목 관세잖아요. 그럼 네. 이것까지도 이제 줄줄이 발표가 될 텐데. 맞습니다. 네. 네. 대표님이 보시기에 제시를 기대하는 카드라고 할까요? 미국 입장에서는.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또 내밀 수 있는 카드, 네네. 협상 카드라고 한다면 네. 어떤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자, 일단은 네. 제일 먼저 시작해야 될 게 도대체 우리나라에 대해서 50%, 또 일본에 대해서는 46%, 뭐 이런 관세율, 우리가 미국 제품에 대해서 그렇게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거기에는 이제 직접적으로 매겨지는 관세에 또 있죠. 네네. 예를 들면 뭐 예전에 거의 쿼터식으로 정했었던 네.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아. 쌀 같은 경우 보면 농산물의 뭐 50%에서 500% 이상. 왜냐하면 일정한 수준 이상까지는 거기까지는 낮은 관세율을 부과하다가 그 이후에는 500% 이상 되니까 그건 수입하지 말자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협상을 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네. 그런 이제 협상을 해서 만들어 놓은 부분들을 이제 거의 이제 인용해 가면서 50%라는 거를 정했는데 각 나라들이 좀 황당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관계가 알고 있는 게 좀 이제 다른. 그거를 아. 이 정확하게 네. 아마 이 따지고 드는 게 첫 번째 단계이겠죠.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과대평가돼 있다. 거기에 이제 예를 들면 지난번에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네. 얘기했듯이 이 부가가치세도 거기 포함시키고 그다음에 환율 조작과 관련된 것도 무슨 계산에 의해서인지는 모르지만 포함시키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계산을 해서 넣어버리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이제 따져서 실제로 우리가 부과하고 있는 미국 제품에 대한 관세율은 이 정도로 보는 게 맞다라고 이제 우리가 제시할 만큼의 어떤 내부적인 그런 논리를 갖춰야 되는 그런 대응이 필요할 거로 보고요. 이제 그 다음에 사실 카드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이제 가격 변화에 따라서 환율이 일정 부분 그거를 상쇄해 줄 수 있겠죠. 예를 들면 관세는 부과되지만 그 환율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원화가 약해지게 되면 원화가 약해지면서 어찌 보면 기업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그 관세 부분에서 나타나는 어떤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대신에 이제 이거는 국민들이 피해를 다 떠안게 되는 그런 상황이겠죠. 가격 전가. 맞습니다. 네. 환율이 높아지니까 이제 우리 수입품 가격이 올라가면서 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네. 되고 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되면 당연히 금리도 올라가고 또 한편으로는 통화정책상 제약이 생기니까 그 부분에서도 이 내수 부분이 약화될 수 있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우리가 대응하려는 어떤 방법을 쓰면 그 시장적인 측면에서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민간 부분에 그러니까 소비 부분이든 뭐 내부 투자 부분이든 영향을 받는 이런 상황일 거고 이제 또 하나의 대응 방법이라고 하는 거는 현대자동차처럼 미국 내에서 공장을 짓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역시 생각을 해보시면 네. 미국 내에서 투자를 하고 공장을 짓는다는 얘기는 국내에서 그만큼 투자가 상대적으로 줄어든다는 걸 의미하겠죠. 고용도 그렇고요. 맞습니다. 네. 고용도 마찬가지고 이제 결과적으로는 네. 그건 역시도 또 우리나라 이 어떤 부담을 민간 부분에서 지고 뭐 정부든 민간이든 하여튼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고 그만큼의 이제 대응 방안이 마련되는 거고 그 이외에 이제 금융적인 대응들이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거는 협상과 관련된 대응과는 무관하게 수출 기업들을 우리도 내부적으로 지원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금리를 낮춰준다든가 이 관련된 무역 보험을 좀 더 유리하게 해준다거나 이런 식의 어떤 대책들을 마련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어떤 대응 방안을 계획을 세워야 될 거고 한편으로는 이 수출 기업들을 지원하는 방향의 이제 이런 정책들이 나타날 텐데 그 모두가 제가 보기엔 결국은 우리 민간 부분, 민간 소비와 내부 투자 이런 것들을 훼손해 나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사실은 참 쉽지는 않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제 단지 우리가 미국의 동맹으로서 여러 가지 좀 좋은 어떤 이 관계를 유지해 가면서 일정 부분 미국 내에서 투자도 하지만 그밖에 이제 이 동맹 관계 안에서의 이제 장점을 부각시키는 이런 것들이 관세율을 좀 떨어뜨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정도의 기대를 해보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대표님 근데 이제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미국이 너무나 손해를 봐왔다. 굉장히 뭐 더티
특킨이라고도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우리는 사실 들어갈 거야라고 사실 마음의 준비는 어느 정도 다들 좀 하고는 있던 상황이긴 한데 그럼 과연 이게 미국에 좋은 건가 이런 정책들이 여기에 대해서도 의견이 상당히 좀 분분하지 않습니까? 네네. 네. 일단 좋은 점을 지금까지 나온 얘기들을 토대로 보면 무역 적자 줄인다, 뭐 제조업 미국으로 다시 오게 해서 부활시킨다. 뭐가 있을까요? 또 부채 또 금액을 또 네네, 쓰겠다. 맞습니다. 근데 안 좋은 점도 나쁜 점도 너무 많이 지금 나오고 있는 네네. 상황이어서 과연 원하는 게 진짜 뭐고 좋은 점 나쁜 점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좀 해봤을 때 네. 대표님의 생각은 어떤 쪽에 좀 더 무게를 두고 보세요? 뭐 트럼프 대통령 생각은 네. 좋은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네. 한 1, 2년 동안은 뭐 한 1년, 2년 이 정도는 고생을 할 거다라고 이미 미국 국민들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네, 왜냐하면 이 부분 때문에 분명히 물가도 올라갈 거고 물가가 올라가면 그 부분만큼의 실질소득 감소 효과가 나타나서 전반적으로 경제가 좀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걸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모르는 바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가 되면 어떤 모습일 거냐를 상상을 하는 거죠. 트럼프는. 그러면 주요 제조업체들은 미국으로 쭉 다 들어와서 생산을 하고 그 생산된 물건들이 결국은 미국의 소비자들한테 또 고용자들한테 결국은 그러니까 노동자들이죠. 노동자들한테 이익으로 돌아올 거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결국은 좀 큰 맥락으로 보면 근린 궁핍화 정책, 근린도 아니고 전 세계를 조금 궁핍화시키면서 자국으로 그 부를 이제 모으는 이런 정책들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보기엔 지금과 같이 이렇게 극도로 연결되어 있는 어떤 그 글로벌 경제, 그다음에 과거 우리 사례가 있잖아요. 1920, 30년대, 특히 30년대 스무트 홀리법이 이 관세, 이제 관세죠.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하면서 이게 다른 나라들이 다 뭐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관세를 낮추는 방향으로 해서 상호 관세를 낮춰보시죠. 또 무역 전쟁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머리를 좀 이렇게 맞대고서 얘기를 해보시죠. 이렇게 나가면 좋은데 이게 아니라 이게 항상 갈등 구조가 커지는 방식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런 갈등 구조가 커질 때 미국이 자유스러웠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과거에 비해서 미국의 위상은 더 커졌고 미국 내에서 생산 기지들이 많이 생기면 그런 타격을 이제 좀 줄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그렇게 많이 생산한 제품들이 다 미국에서만 소비될 건 아니잖아요. 결국은 각 기업들이 그거를 또 글로벌리 시장에다가 매출하는 이런 어떤 형태의 그 경제 구조가 좀 꽉 짜여져 있는데 여기서 미국만이 혼자 승승장구할 수 있을까? 저는 이렇게 트럼프가 생각하는 정식의 그 희망적인 미국의 이 상황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지금 이 안 좋아져도 한 1, 2년 지나고 나면 좋아지겠지라는 이런 기대는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엔 반대로 단기적으로 안 좋아지고 그런 기대가 좀 살다가 다시 또 안 좋아지는 이런 식의 어떤 글로벌 경제 위험이 좀 커져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큰 그림을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는 1, 2년 그 후 더 넘어까지도 보고 있는지는 이제 파악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될지는 좀 미지수다. 네네, 약간은 맞습니다. 좀 회의적으로 보고 계신 시각인 건데 그래서 침체 얘기도 나오고 뭐 인플레 얘기도 나오고 이게 이제 뒤섞이다 보니까 S의 공포, 스태그플레이션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네네. 이거는 지금 뭐 논리가 좀 맞는 얘기입니까? 그런 공포가 실제로 네. 공포라고 느낄 만큼 가능성이 있는 얘기라고 보세요. 엄밀하게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면 경기는 이제 완전한 침체를 보여야 되고 물가는 이제 그때그때 상황마다 좀 다르지만 그래도 한 뭐 높은 수의 한 자릿수대나 뭐 두 자릿수대의 인플레이션 뭐 이런 경우를 우리가 상정하는 것 같은데 그런 정도까지는 안 될 거라고 봐요. 하지만 지금 이 정도의 관세를 부과하면 일단 미국에는 제가 보기에는 한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4, 5%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 이게 예를 들면 여러 가지 협상에 의해 가지고 낮춰지지 않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미국 소비자들은 굉장히 많은 수의 이 제품들을 수입해서 쓰잖아요. 그래서 그 수입품에 일률적으로 10% 정도씩 일단 다 가격으로 얹어지는 거죠. 얹어지는 데다가 일부 제품들, 특히 내구재 같은 경우에는 더 이제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미국의 소비자들이 다 끌어안아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분명한 건 스태그플레이션 이렇게 해서 과거에 우리 경제학 책에서 얘기하는 것만큼은 아니더라도 분명히
물가는 오르고 경기는 나빠지는 방향으로 갈 수 있을 만한 스태그플레이션 적인 압력이 나타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그리고 그거는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불편한 상황인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사실 경기가 좋을 때는 기업 입장에서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대부분의 특히 브랜드가 강한 기업들은 인플레이션을 본인들이 주도하는 거죠. 이 물가 상승 압력이 오는 만큼은 소비자한테 다 전가시키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얘기는 그런 압력이 작동하고 있다는 얘기는 물가 압력이 높아져도 생산 코스트가 높아지는 거죠. 그렇게 돼도 실제로 사줄 수 있는 사람들은 미적거릴 수밖에 없는. 그러다 보니까 매출 증가율은 크게 못 느는데,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오르는 만큼 이외에 더 올라가기가 힘든데 저기는 계속 올라가게 되는, 그러니까 생산 비용은 올라가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은 결국은 명목 관점에서 봤을 때 기업의 이익을 못 올라가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불편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정책적으로도 불편한 상황인 게 분명한 게 이게 금리를 내리거나 또는 재정 정책을 쓰거나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금리를 내리거나 재정 정책을 쓰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더 가중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를 포기해야 되고 마치 이제 이 198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이 실제로 발생했을 때 엄청나게 높은 금리로 일단 경기가 나빠지는 거 포기하고 물가부터 잡자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뭐 정책 당국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이거를 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불확실성을 제일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불확실성이 사라질 때까지는 아마 시장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모습들이 좀 유지되지 않을까. 단기적으로는 너무 빠졌다 반등 그 다음에 다시 또 실망해서 내려가고 이런 반복된 변동성이 큰 상황이 이어지겠지만 거기에 이제 더해지는 게 그 다음 결과를 모른다는 불확실성이 사람들을 굉장히 위축시켜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리스크 프리미엄이 굉장히 커진 시장 상황이 당분간은 유지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그런데 아직은 뭐 고용도 괜찮고 네네. 뭐 아직 가게들, 미국 가게들의 소비할 수 있는 저축 여력도 괜찮아서 이건 받쳐줄 수 있는 안전판 같은 경우는 아직은 무너지지 않고 탄탄하다. 그러니까 심리적인 부분, 뭐 설문조사 지표라든지 이런 게 좀 악화되는 부분이니까 아직은 좀 괜찮다라는 의견이 있지만, 근데 한편으로는 경제는 심리라면서요. 그러면은 이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는 길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서요. 예, 실제로 그렇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이제 모두 다 생각하고 있었던 게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파월 의장도 마찬가지고 연준의 많은 인사들도 어쨌든 조금 들쑥날쑥 최근에 하긴 했어도 이게 크게 보면은 목표로 내려가고 있는 중이라는 생각들을 다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어떤 관세 부과와 관련돼서 이게 실제로 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를 지금 계속 연구하고 있을 거고, 그런 연구가 결국은 이제 실제로 나타나게 될 때, 뭐 관세 부과가 4월부터 된다 그러면 실질적인 소비자들한테 느껴지는 어떤 그 것들은 바로 나타나겠지만, 이제 전반적인 물가에 그게 모두 반영되기 시작하는 거는 이제 한 하반기 정도라고 봐야 될 텐데, 그런 하반기쯤에 됐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가가 한 4%대로 이렇게 올라가 버린다. 이렇게 되면 그때는 이제 사실은 큰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왜냐하면 당연히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금리는 좀 올라가는 방향일 거고,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결국은 자산 가격들에 또 영향을 미칠 거고, 실제로 이 대출 금리가 높아지는 부분들이 또 시간에 걸쳐서 영향을 미칠 테고, 이런 모든 것들이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미국 경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시각을 달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갖고 있는 내적인 어떤 힘이라는 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다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얼마 전에 달걀 문제도 나타났지만 일정 부분의 물가 상승 압력들은 계속 지금 이제 작동하고 있다.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결과들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미국의 소비에 영향을 미치고 전반적인 어떤 투자에도 영향을 미치고, 이제 해외에서 투자를 하겠지만 내부의 내수 투자는 상당히 이제 지연이 될 거고, 거기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도 예전에 비해서는 좀 막연해졌다는 점에서는 상당한 리스크가 지금 이제 발생하기 시작한 순간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대표님 그럼 우리 투자자분들은 이제 투자 관점에서 네. 본다면 뭐 작년도 그렇고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 보면은 미국 투자도 그렇고 네. 해외 투자 이 비중을 상당히 좀 늘린 분들이 많아요. 국내에도. 그러면 한국 투자도 지금은 좀 길이 많이 안개인 상황이고 경기도 워낙 안 좋다 그러고 네. 미국 투자는 작년에 워낙에 작년까지 미국 증시에 대한 믿음이 한껏 높아져 있었는데 네. 올해 조정국면에 신통치가 않고 네.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워봐야 되는 거예요? 일단 네. 그 얼마 전에 우리 그 레리 핑크 네. 블랙락이죠. 네. 그쪽에 분이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전반적인 포트폴리오 조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뭐 이런저런 칼럼에서 그런 얘기들을 좀 네. 쓴 바가 있는데 이런 시기는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대로 한마디로 요약하면 리스크 프리미엄이 커지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기거든요. 불확실성이 커진 시기에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네. 가격이 어떻게 갈지 모르잖아요. 가격이 어떻게 갈지 모르면 올라갈 수도 있지만 그것과 마찬가지 확률로 내려갈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일단 포트폴리오를 안전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투자는 크게 보면은 돈을 버는 행위가 있고 돈을 지키는 행위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비중상 돈을 지키는 쪽에 조금 더 무게 중심을 둬야 된다. 중간에 막 오르면 배 아파가지고 또 내가 왜 주식을 팔아놨을까 이렇지만 레리 핑크 씨도 뭐 여전히 주식을 많이 하시는 분이니까 6대4 정도의 예전에 주식 채권 비중을 놨다면 지금은 이제 5대3대2 정도로 해서 주식 비중을 좀 낮추고 채권 비중도 오히려 좀 낮추고 이 대체 투자 비중을 높여라.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대체 투자에는 예를 들면 뭐 여러 원자재도 있고 금도 있고 하겠지만 그 인프라 투자도 있고 이렇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안정적인 수익을 내줄 수 있는 자산으로 일단 좀 일부를 가져가고 주식은 줄이고 이게 이제 기본적인 어떤 방식이라고 봐야 되겠죠. 저는 사실 전체 자산의 50%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식을 가져가는 거는 조금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도 많다. 네네. 네. 그래서 주식 비중을 조금 더 지금보다는 낮추시고, 그러니까 본인의 전체 자산을 한번 보시자 이거죠. 네. 네, 전체 자산을 봤는데 내가 금융자산 중에 나눠놨는데 이 적절하게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한 뭐 전체 있는 돈의 한 70~80%를 주식하고 계셨다면 그거를 한 40~50%로 확 줄이셔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는 그럼 뭘 하냐? 나머지는 고정적인 이자가 지급되거나 또는 그 대체 투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몇 가지 그런 것들을 요즘은 뭐 그 ETF를 이용해서도 할 수 있고 또 펀드를 이용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분산시켜 놓고 이 시기를 지나가자. 일시적으로 증시가 반등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에서 다 내가 이걸 다 취하자. 그 이익을 다 취하자고 나서다가 오히려 반대로 내가 들어갔던 것보다 더 이제 손실을 보고 나올 수도 있는 이런 시기다. 그러니까 그거를 충분히 생각해서 위험자산 비중을 줄이는 게 이제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국내외를 본다 그러면 저는 이제 내수가 강한 나라들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수가 강하고 정책적 여력이 좀 있는 나라들, 특히 재정 정책적 여력이 있는 나라들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미국은 뭐 인플레이션과 사실 경기가 조금씩 나빠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과거 한 2년간에 걸친 어떤 그 이 호황들은 주식시장의 호황은 나타나기 좀 어렵다. 대신에 이제 이 미국 기업들 중에서 이제 신기술 기업 같은 경우에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국가의 기업들이 없다면 이제 그런 데들은 장기 보유할 필요가 있겠죠. 근데 국별로 보면 그 미국보다는 예를 들면 유럽이라든지 중국, 그러니까 유럽이 일단 좀 중요할 것 같고 중국, 일본은 우리보다는 좀 나을 것 같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지금은 수출 의존적인 국가들이 굉장히 타격을 더 심하게 받는 것이고 또 정책적인 여력 말씀을 드렸는데 그 최근에 보면은 그 유럽 주가가 좀 올랐잖아요. 올해 들어서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건 작년 말부터 해서 엄청나게 지금 재정을 투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압력이 낮아지니까 바로 국방비를 비롯해 가지고 여러 이 인프라 같은 그 재정 지출을 막 늘리고 있는데 이런 여력이 있는 나라들은 그 내수가 어쨌든 또 기반이 되고 있으니까 재정 정책과 더불어서 그래도 좋은 모습 아니면 방어적인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국가가 될 거고 소비와 또 정책 여력이 별로 없다고 생각되는 나라들은 사실은
조금 좀 피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 국내 시장에 대해서 좀 많이 투자를 하는 이런 네. 환경이 되면 좋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국내 시장보다는 유럽 또 일본 뭐 이런 내수가 좀 뒷받침되는 나라들로 주식 포트폴리오는 좀 옮겨놓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표님 다음에 조금 더 긴 시간 저희가 모셔서 국내 네네.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네네. 같네요. 네, 전 SK증권 미래전략 부문의 대표님이시죠, 최석원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